다 떨어져야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위가 꺾이지 않습니다. 근데 입추가 그러게. 지났는데도 그냥 그냥 완전히 저인 것 같아요. 됐어요. 아니 누가 페북에도 담벼락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막 더워서 너무 죽을 것 같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대책이 없어. 추우면은 하나라도 껴 입으면 덜 춥잖아요. 네. 근데 더우면 빨리 시원한 데 있어 더우니까. 그냥 맞아. 도서가 그래. 시원하잖아. 옛날에 그 신영복 씨 네. 그래도 차라리 겨울이 인간적이다.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너무나 반갑고 좋은 일인데 여름이 되면 그 사람이 반려를 하는 물체처럼 느껴져서 너무 싸우잖아요. 서럽다고. 감옥으로의 사색이라는 책에 맞아요. 오, 이 폭넓은 독서량을 걸 자랑하는. 제목만 알아요. 제목만 아는 게 다 아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런다고 내가 그 사람들 다 읽은 척 하는데 사실 제목이랑 서문 정도밖에 안 읽어. 차례만 읽어도 차례만 차례만 읽고 읽어도. 이런 내용이 있겠구나 하고 좀 더 맞아. 더보고부터 사실 이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재미없거든요. 난 담론도 너무 두껍고 너무 어려워서 솔직히 아니, 다 근데 못 읽었거든요. 그 양반이 그렇게까지 이제 수감생활을 하면서 재밌는 게더 이상하겠다. 이런 얘기라서 재밌을 수가 없지. 맞아. 자, 사회자께서 이제 제가 초대할 분들 지금 열심히 초대하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 조민욱 동지는 8시쯤에 또 늘 그랬듯이 조용히 문을 열고 나타났거든요. 이따가 문 열리고 화면 흔들려도 놀라지 마시고요. 이젠 뭐 놀라울 것도 없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황호인 동지는 이제 생업 때문에 행문활동 참여를 못했고요. 먹고 살아야 돼. 아, 목구멍이 그 포도청이라. 사회적 기업에 일하고 있어가지고요. 요새 사회적 기업이 되게 핫한 것 같아요. 되게 저는 처음에 들을 때 되게 생소했거든요. 근데 주변에 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막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네. 저도 뭐 아까 이제 사석에서 그 취지도 설명해 주고 그랬는데 뭐 박명희 이사님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가뜩이나 본인이 대학 강단에서 지금 학생들 또 한국어 교육하고 외국 학생들한테 그걸 하고 계시니까 좋은 일도 하고 본인도 또 역할이 커지고 좋아져야 그 다음에 뭐 뭔가 그래도 보람도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요. 역할이 크면 다 대접받게 돼 있어요. 최근에 청년 실업가로 거듭나신 이제 박미영 팀장님께 그러네요. 지금 명함 몇 개입니까? 이거 진짜. 아니 됐어요 이제. 자 오늘 8월 8일이네요. 네. 8이 두 개예요. 8이 중국 그 뭐 발음으로 복자랑 뭐 발음이 비슷하다고. 그렇죠. 중국 발음 한번 해주시죠. 나 몰라. 그래요? 제가 옛날에 어떤 다른 나라에 있을 때 그 인도네시아에 있었거든요. 빌딩 이름이 그 인도네시아로 파리 들라판이거든. 들라판. 네. 오피스 들라판이야. 화교가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빌딩이라 말이야. 팔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국 애들은 우리 88 올림픽 할 때 배 아파 죽을 뻔했겠다. 그러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또 짝수 좋아하는 거 아시죠? 우리 이제 3개 사고 7개 사고 이러잖아. 시장 가갖고 3개 사잖아. 그럼 4개 줘. 그럼 4개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하나 빼잖아. 그럼 차라리 2개 사라 그래요. 중국 사람들도 고집 있다? 걔들 안 돼요. 88 아시안 게임 어떻게? 8 올림픽. 88 아시안 게임 86. 8을 어떻게? 그래서 86은 또 짝수네. 걔들이 그래서 2008년도에 올림픽을 했구나 베이징에서. 아니 그건 따다 보니까 좀 아니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2008년에 또 집중해서 했을 수도 있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나 너무 중국 사람들 엄청 따지거든 그거. 그래서 오늘 8월 8일 네, 안희정의 임시정부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시작입니까?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작이래요. 앞에 내가 했던 말은 뭔가요? 뭐 그냥 서문 정도. 네, 선물.
네. 아, 이제 그 안희정 지사님이 그 러시아도 다녀오시고 또 짧지만 며칠간 휴가도 또 즐기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아유 좀 주말을 쉬셔야지. 이용해서, 네. 내가 다 마음이 푸근하네. 어? 주말을 이용해서 또 이제 막 휴가를 보내시고 또 도정에 다시 컴백하셔서 이제 그 동정 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시 컴백하셔서 열일하시는 안희정 지사님의 최근 동정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려주십시오. 일단 오늘 제가 뭐 찾아본 뉴스로는 제가 이제 뭐 붙여보기로는 이게 주제는 효와 관련된 그거라서 맞진 않죠. 어쨌든 나무가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질 않고라고 제목을 붙였거든요. 이제 거의 공자님 말씀. 공자님이 좋은 말을 미리 해갖고 약간 선점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 선정부터 하기 너무 오래 전에 선정하셔가지고. 그래서 안희정 지사님은 이제 분명히 도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자기의 그 거취는 연말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일단 인터뷰에서는. 네.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제 안 지사님의 진로에 대해서 네,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게. 아니, 저도 아까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송파을 얘기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확정되지는 않은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재판은 확정돼야 이제 최종적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확정이 된다는 건 우리가 3심제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항소나 상고가 되지 않으니까 대법원에서는 선고가 되는 순간에 확정돼요. 근데 그게 아마 내년 지방선거와 같이 이제 그 보궐선거를 하기로 돼 있는데 그때쯤이면 네. 확정될 것이다. 그래서 논의되는 지역구가 3개가 있어요. 천안, 그다음에 천안갑. 예. 그 좀 네. 정확히 해주세요. 내 또 갑을 헷갈릴 것 같은데. 네, 차기 대선 도전 교두보로 천안갑, 그다음에 노원평, 그다음에 송파을 이렇게 3군데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언론에서는. 네, 그래서 성파을이 특히 부각되는 이유가 있나요? 따로? 일단 험지라는 거죠. 이제 강남 3구의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송파구가. 그것이 이제 안희정 지사님께서 험한 곳으로 가서 어려운 곳에 가서 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난 좀 반대했어요. 꼭 뭐 그렇게까지 하긴 또 그래야 이제 빅매치가 되고 이러니까 저는 오히려 도봉 같은 데 가는 게 되게 상징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뭐 안철수 같이 한번 붙지. 그 지역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보궐선거로서 이제 확정된 것이 그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인가요? 그 대선 출마하면서 대선 출마하면서 거기 물러난 자리잖아요. 저도 사실 노원병이 제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그러면 이제 그 벌금 200만 원 선고받고 이제 항소를 하신 이제 최 의원이 송파을이 이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다면 내년 6월 재보선이 이제 치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알 수 없는 대법원 판결까지 가봐야 아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뭐 그 한계선이 있어요. 무조건 저기 한 게 아니라. 근데 뭐 선거범죄는 벌금 100만 원을 100만 원. 네, 100만 원. 저기 초과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 당선 무효용이 되기 때문에 뭐 사실 근데 100만 원 미만으로 되려고 그러면 아예 이제 이것 갖고 문제를 삼나 이런 정도 돼야 되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디트 뉴스와의 그 통화에서도 안 지사의 거취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 연말쯤 가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끊임없이 안 지사님의 거취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중요한 사람이지. 지방선거 안 나간다고 하고 대선 도전했던 사람인데 3선 안 한다고 하고
그러다 다음에 대선 도전할 게 사실 자명한 사람인데 그다음 차기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본인 직접 구체적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 이것은 남들이 막 궁금해서 어떻게 할 건지 좀 빨리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 바람이 아닐까. 그렇죠, 사실은. 그죠. 네. 그래서 그 안 지사가 내년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할 경우 같은 해 7,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들 다들 여기까지는 이제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래서 뭐 당장 뭐라고 얘기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차피 현직이고. 이제, 네, 현직이고 지금 도지사 하면서 내가 다음 거치를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걸 얘기하면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력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그렇죠. 면에서는 뭐 올해 안에 그 대답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해 넘어가면서 가만히 그때, 있고자 네. 하나 바람이 멈추질 않는다. 올해 말씀을 못 하시는 게 음. 이게 어디나 회사나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오너가 바뀌면 방침이 바뀌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사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 연말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계속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나 바람이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사는 연말까지 계속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소식 자주 들으니까 좋죠. 뭐. 아니 그리고 항상 이게 화두를 쥐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목을 끌고 간다는 거는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한 그렇죠. 늦게 말하면 말할수록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다음에 요새 예능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이 근데 그건 너무 오락이더라. 그걸 한두 번 나오면 알아야지 매주 나오면 되나. 아 고정인가요? 거의 반고정인 것 같은데 반고정. 좀 이따 MC 하겠어. 아 MC 잘하실 것 같긴 하다. 아이 근데 제22 되는 거 아니야? 김구라한테 되냐고요. 근데 되게 캐릭터 맞을 것 같은데 김구라랑 요새 이재명 시장이랑 제가 맞을 것 같은데. 한 두 가지 보거든요. 하나는 그거 있고 이제 썰전에 유시민을 이렇게 꺾을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오 정말 대단해. 박형준이라고. 옛날에 MB맨이었죠. 예. 나는 유시민이 토론에서 밀리는 거 진짜 밀려요? 처음 본 것 같아요. 밀려? 이슈에 따라서 밀리죠. 내가 보기에는 좀 밀리는 느낌이에요. 이슈에 따라서. 아니 유들유들해가지고 난 그 사람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MB맨들이 대단하더라고. 나빠서 그렇지 능력은 좋습니다. 그런가? 하긴 뭐 그렇지 도덕성이 문제지 뭐 능력이 없었나? 이명박도 사람이 굉장히 나빠서 그렇지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옛날 다니던 회사 사장 출신. 제 부서 선배였고요. 출신. 박근혜는 사람도 나쁜데 능력도 없어서 문제였고. 그치. 이명박의 그 새로운 평가 굉장히 나쁜데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능력은 좀 있는 걸로. 네. 근데 능력을 굉장히 나쁜 인성으로 쓰니까 나라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생각해보면 끔찍하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었지? 그럴 수도 있죠. 왜 남 얘기하듯이요 이렇게. 그게 옛날에 반성해야지. 나 같은 놈도 찍었네. 그래서 된 겁니다. 다음에는 안희정이 있으니까 이런 일 없도록 합시다. 네. 그래도 뭐 문재인이 꽝 대신 낙이라고 그나마 또 잘 해주고 열심히 계신 하고 것 계시니까. 같아요. 네. 또 이제 두 번째 동정이 있는데 안희정 학교 급식 로컬푸드 선두주자가 되다. 뭐든지 했다면 아주 그냥 1등의 선두주자에 그냥 선구자에 그냥 그죠. 2등은 안 해. 근데 이렇게 양심 바르고 진취적 기상이 있는데 능력까지 있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뭐든지 앞서가고 그냥. 여태까지 쉽게 보지 못했던 캐릭터인데 또 뭐 도정 평가 이거 신기록 세운 거에 의해서 또 이쪽도 이제 거의 선두주자로 각인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아마 전에도 그 충남도지사로 나와서 연임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네. 그 삼농혁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충남 농정에. 아직 좀 말이 많긴 했죠. 그래서 이게 뭐 농민, 농업, 농촌에 대한 혁신인데 그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로컬푸드라는 게 그 지역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 그러니까 지역 생산물을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자. 네, 우선 네, 소비. 우선 그렇죠. 소비하자. 네. 네. 그럼 뭐 장점이 여러 가지 있겠죠. 일단은 농민의 소득이 늘어나겠죠. 쓸데없이 또 멀리 장거리 운송을 안 하니까 물류비가 또 절약될 수도 있고. 네네. 먹는 사람들은 신선한 거 먹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것의 그 최대 그 뭐 수정을 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전국의 모든 농산물이 서울 가락동에 한꺼번에 다 몰려서 올라가서 또 거기서 경매를 받아서 또 다시 흩어지죠. 다시 또 전국에 흩어지는 이런 농산물, 그러니까 현재 그런 농산물 유통 체계를 예, 바꾸자는 거죠. 그죠, 그죠. 그게 이제 말씀하시죠. 예, 올라가서 모였다가 경매가 그 와중에 농산물 가격이 산지 가격에 뒤에 공이 하나 더 붙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유통 마진으로 다 취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농민의 손에 쥐어지는 게 별로 없으니까 또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농산물은 아까 말씀하신 그 신선도 떨어질 거고 신선도 떨어진다는 건 또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는 네. 거거든요. 상한 음식 먹고 이러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지역의 그걸 유통체계 혁신하기 위해서 안 지사님은 로컬 푸드망을 조직을 했는데 이걸 이제 일개 개개인의 그 가정에까지 다 연결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일단 예, 그래서 학교 급식 뭐 300인 이상 학교 급식과 그다음에 300인 이상 기업 단체 급식을 하는 곳에다가 이제 일단 로컬 푸드망을 만들어서 예, 이렇게 가능하게 진행을 하신 거죠. 아니, 그래서 뭐 어떤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가 잘 성공하면은 그 파급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이것도 일종의 상생 정책이 아닌가. 농민도 살리고 또 그 지역 업체들도 아까 그 유통마진은 또 농산물 유통상들이 다 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지에 있는 뭐 이 300인 이상의 어떤 직장의 단체 급식에 이게 사용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아까 말씀하셨던 유통구조 조항에 가락동까지 올라가 가지고 도매에서 다시 소매로 사서 다시 납품하는 거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 가격 조건도 오히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실제적으로 이런 효과들도 뭐 무시 못하겠지만 저는 제일 큰 거는 어쨌든 우리 전북 이런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이 아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그 유통 체계가 그렇게 잘못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통체계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인식하고 인지하게 되는 그 시점, 그것이 제일 큰 저는 효과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농민들이 이제 특히 요새는 이제 농사가 자가 소비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상업농이고 당연히 이제 소득을 얻기 위해서 농업을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은 이제 유통 채널이 개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뭐 전에는 이제 그 농협이라고 농업협동조합이 있잖아요. 그런 조합을 통해서 어떤 유통이나 출하를 하고 그래서 뭐 하나로마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소비망도 구축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은 뭐 비판이 좀 많이 있는 게 이제 그만한 효과를 그렇게 오랫동안 자원을 집중시켜줬는데도 성과를 잘 못 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로컬 푸드망 같은 거를 구축하고 이런 거는 비단 이제 충남에서 성공한 거를 전국 단위로 이렇게 더 넓혀서 확산시키고 이러면 나중에는 충남의 삼농혁신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삼농혁신으로 이어지고 네, 해서 그렇죠. 결국은 이 로컬 푸드망의 성공이라는 거는 또 안 지사님이 지향하고 있는 그
분권주의, 그러니까 지역 분권에 또 이게 부합하는 내용이 아닐까.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이제 분권화해서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면 각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다 각 지역에서 소비할 것이고 이런 또 시스템을 또 구축하게 되는데 노력을 더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결코 뭐 또 정책이라는 것은 되게 단발적이고 어떤 그래서 사람들 뭐 탁상공론이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단발적이고 뭐 일회성에 그치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희정 지사님의 정책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하나의 정책을 시행을 하시고 하더라도 이게 본인의 그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깔때기처럼 이렇게 모아지는 거를 저는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니 저는 근데 이게 이런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느꼈는데 예, 되겠죠. 예. 네, 또 그걸 자치분권으로까지 연결시키시는 거는 아주 대단한 발상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래서 안 지사님의 두 가지 동정을 살펴봤는데 또 계속 지금 뭐 활발한 활동 이제 휴가도 끝나시고 예, 활발한 활동 이제 또 앞으로 더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요. 정말 어떤 정책과 어떤 그런 실행들이 나오게 될지 되게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정치인인 것 같아요. 안희정 지사님. 그렇죠. 아니 저는 뭐 아까 그 정책 행보에 관련된 추측 기사도 있고 이랬는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매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아니 뭐 도지사로 뽑아줬으면은 일단 도지사로서의 책무를 이제 성실하게 수행하는 거 그게 우선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고 거기서 이제 그 다음 행보가 있다 그러면 또 정치인으로서의 기대를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에 책임의식을 갖고 당연히 부응하시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우리 안희정 지사님의 동정을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 근데 부담되겠는데 우리가 너무 기대했나? 아니 뭐 기대에 부응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살펴볼까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부동산 대책이거든요. 네. 이거 부동산 대책 우리 정근영 형제 할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이거에 다 그 분석하는 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투기나 투자냐 이거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경제학자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돈은 남는 곳을 향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돈이 이제 뭐 이자를 따먹거나 아니면 투자해서 거기서 이제 그 소득을 얻거나 뭐 심지어는 그래서 부동산이 지금 규제를 당하니까 여의도에 있는 증권가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식에 대한 투자하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대체제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로 어떻게 투자하냐 결국은 돈이 남는 곳으로 돈은 투자가 된다는 이것도 건데. 뭐 풍선 효과, 풍선이랑 마찬가지고 이거 하나 막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투자하고. 근데 뭐 기왕에 또 저희 문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좀 발제를 하면 이제 이번에는 발상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 뭐 돈이 남는 곳으로 투자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사회 시스템을 짜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은 그걸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 엄연한 사실을. 다만 집이라는 것은 이제 생활의 가장 의식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주에 해당하는 게 이제 그 부동산인데 그 주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떤 투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어떤 부당이득 비슷한 거를 얻는 그런 수단으로 써먹어서야 되겠냐. 그래서 이제 뭐 실수요라는 말은 내가 직접 사는 거잖아요. 살고 이용하고 이러는 거고 투기 수요라는 거는 내가 직접 살지는 않으면서 그 부동산을 활용해 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거 이렇게 구분한다면 이번 정책은 이제
투기 수요를 좀 잡아보겠다. 이런 발상하에서 이루어진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자 뉴스를 살펴보면은 제가 퇴근 전에 급하게 본 거는 여당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 입법을 서두른다고 네, 하는 지금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일단은 뭐 이번에 어떤 규제를 통해서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거고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여기 눈에 띄더라고요. 첫 네. 번째는 이제 그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왕창 부과하겠다. 그게 이제 아까 그 뭐 사회자님 말씀하시는 그런 소득세법을 개정을 해야 양도소득세를 이제 그 중과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출 규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돈 꿔 갖고 집 사거나 부동산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돈을 꾸는 거를 좀 어렵게 하겠다. 투기 수요를 가진 사람들은. 또 하나는 이제 뭐 청약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청약은 뭐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재산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그 요소죠.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결국 부동산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집 한 채 있는 게 다고 또 집이 없어서 집을 마련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많고 어느 집이든지 이제 재산 목록 1호가 대부분 집이잖아요. 아주 네. 부자들 말고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짓기 전에 우리나라는 그 아파트를 팔아요. 그래서 청약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청약 분양 받는 거잖아요. 그죠? 분양권 전매 양도세를 보니까 뭐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 지역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세 군데에서는 차익의 50%를 하네요. 그게 네. 이제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차익의 50%고 이제 나머지 지역에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6%에서 50%로 차등. 네, 그거는 이제 아마 또 좀 그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세분화될 디테일하게. 거예요. 그게 2주택자인 경우, 3주택자인 경우, 그래서 원래도 양도소득세는 이제 양도 차익이 있으면 세금이 일반 과세로 부과가 되거든요. 근데 2주택자한테까지도 그렇게 물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 좀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왜 집을 두 채를 가지게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계약을 한 집이 그다음에 안 팔려서 네.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그거는 이제 그 예외 조항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새로 집을 살려는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안 팔린 거잖아요. 2년 내에 팔면 돼요. 2년 내에. 2년 내에. 그거는 이제 앞에 있었던 네, 여러분 소득세법에도 정부노동부와 그렇고요. 상담하세요. 이거 대부분 아는 것들이에요. 저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네. 전국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는 건 아니고 좀 아까 미영 동지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조정 지역이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이나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투기 과열지구라고 지정된 데가 있어요. 투기 과열지구. 네, 그다음에 투기 지역이라고 규정된 데가 있고. 근데 등급을 보시면 네. 조정지구 이제 이게 셋 다 적용되는 지역도 있어요. 네, 근데 다, 이제 조정지역이 가장 넓고 규제가 좀 덜한 곳. 그다음에 이중 규제되는 게 뭐 말은 좀 센 말인데 투기 과열지구가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규제. 그다음에 하나까지 맞아 있는 규제가 투기 지역. 그렇게 해서 그렇게 3단계로 있고 범위가 점점 좁아진다. 투기 지역의 예를 보면은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의 11개구하고 세종시가 이제 투기 지역이네요. 네, 거기가 이제 제일 센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투기 지역 플러스 서울의 나머지 구가 다 전체가 포함이 되는 거고 여기에 과천까지. 조사 뭐 깔끔합니다. 네. 여기 다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정지역, 투기 과열지구까지 하고 포함해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동탄 2가 뭐죠? 동탄 2? 동탄 신도시가 아. 이제 동탄 먼저 개발된 1지구 300만 평이 있고 동탄 2지구가 또 700만 평이 있어요. 동탄 2지구, 그다음에 네, 부산에 6개구하고 세종. 네. 이렇게. 제가 사는 동네는 유감스럽게도 없거든요. 네, 저도 없나요? 아파트 값이 안 오른다는 네, 거죠. 그렇죠. 이것도 좀 보면 지금 과열지구나 특기지구로 지정된 곳이 되게 웃긴 게 네. 뭐 서울은 뭐 그럴 뻔 하잖아요. 네. 이 좁은 땅에 한 1000만 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될 것 같은데 세종이랑 과천은 네. 과열된 이유가 정부 때문이잖아요. 그러네. 그다음에 성남 고향도 정부에서 만든 신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투기를 조장하는 게 누군지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근데 있어요. 사실 정부가 조장한 건 아니잖아요. 투기를 조장한 건 의도가 조장은 의도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의도는 없었을지 모르나 네. 자명하게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근데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이제 냉탕 온탕을 오간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또 이렇게 과열 국면에서 값이 너무 오르는 것 같으면은 값을 잡기 위해서 이런 규제 정책을 쓰고 또 너무 처져 있잖아요. 그럼 또 부양책을 써요. 부양책을 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정책 일관성이 없다고 뭐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근데 또 달리 보면 그런 거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정부의 정책이다. 뭐 그쵸. 이렇게 볼 여지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이태원 동자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거요? 아니 그 갭 투자 갭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렇게 뭐 하는 대학생들이 그렇게 갭 투자를 하고 이런다고. 네, 여기서 이제 갭 투자가 뭐냐면 네. 만약에 요새는 전세 비율이 높아가지고 그쵸. 3억짜리 집이면 전세를 2억 7천 정도 끼고 있잖아요. 네. 90%까지. 그래서 이제 집주인한테 이제 전세 비가 만약에 전세가 빠지면 그때 전세금을 우리가 낼 테니까 네. 전세금과 집값의 차익만 받고 집을 팔아라. 네네. 이렇게 하면 이제 3천만 원만 주고 3억짜리 집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전세 끼고. 전세 끼고. 근데 어차피 뭐 전세는 계속 갈아 끼우는 거잖아요. 사실 네. 이 사람 나갈 때 저 사람 들어오고 이런 거라서 그쵸. 그러니까 부담 없이 네. 3천만 원으로 3억 전세를 끼고 3억짜리 집을 사서 만약에 뭐 3억 3천으로 오르면 이제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3천만 원 더 번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100% 수익률이죠. 그런 투자인데 그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요새 주류가 저보다 어립니다. 그러니까 30대 미만의 20대. 제가 31살인데 네. 20대 대학생들이 굉장히 자기들끼리 투자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좀 조사를 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대출을 조금씩 받고 혹은 부모님한테 몰래 속임수를 써가지고 합작은 대출 만들어주고 학비를 이제 휴학을 하고 한 5명만 모이면 아까 그렇게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쵸, 3억짜리 집을 살 수 있잖아요. 3천만 원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차익을 올려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버는 이런 투자가 굉장히 성행을 했었는데 예전엔 대학생들 모여서 모의 주식 투자하고 뭐 이러지 않았나요? 아니 대학생들도 있지만 또 이제 직업적으로 나선 사람들은 그쵸. 뭐 50채, 60채, 심지어는 몇백 채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손바뀜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이런 거래들을 막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실수요자의 또 역차별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대책들이 뭐 소득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나 어떤 그런 분들의 역차별을 느끼지 않는 또 효율적인 정책이 나와야 할 텐데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 정책에는 특히 이제 풍선 효과라는 게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정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이런 데가 있으면 그런 데가 지금 오르기 때문에 이 규제가 적용되면 이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돈이 또 몰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규제가 없는 곳으로 결국 투기 자본이 다시 빠져나간다 그러면 또 이제 계속해서 그게 옆으로 퍼져나가거나 풍선을 누르면 다른 쪽이 삐져나오듯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는 거가 더 효과적인 건가요? 단기적으로 봐서 그런가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 전국에 공평하게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야지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이제 진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죠. 이해한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GDP를 구성을 할 때 이제 그 건설 산업에서 유발되는 효과가 크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는 일부는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집값이 상승되거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이제 생산에 일부 잡히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곳을 다 규제 대상으로 하면은 꼼짝 못할 텐데 나라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광범위하게 한 게 그 보통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있는데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재건축은 이미 아파트 단지가 돼 있는 곳에 아파트를 헐고 다시 짓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아파트 단지는 이미 사회 기반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도 있고 뭣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재개발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단독주택이나 이런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있는데 네. 그런 데는 이제 아무 사회 기반 시설이 아파트 단지가 처럼 완비돼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재건축만 손을 댈 줄 알았는데 재개발까지도 규제 대상으로 넣었어요. 네, 재개발 규제에 넣은 건 이게 분양권 전매 양도세도 넣은 것만 봐도 이제 서울에 저기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재개발 지역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산동네나 뭐 이런 데를 재개발하고 이러는 거라 거기는 이제 주거 여건이 정말 안 좋아가지고 집을 새로 이제 때려부시고 짓거나 뭐 심지어는 크게 고치거나 뭐 이 정도 아니면은 지금은 살기 힘들다는 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그런 풍선 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런 쪽으로 돈이 몰려나가면 이 규제를 하는 게 이제 효과가 없어질 것을 두려워해 갖고 이렇게 이제 광범위한 규제 정책을 쓰게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집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그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는 이상 어떤 분양 혹은 뭐 분양 대책,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사실은 나중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정말 네.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제 안희정 지사님이 뭐 여러 가지로 인서울이 우리를 망친다, 우리나라를 망친다 이런 뭐 대학 갈 때도 그렇고 뭐 다른 모든 자원이 서울로 몰리다 보니까 서울 집값은 이 규제 정책이 있어도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부동산 전문가가 많아요. 네. 이유는 뭐냐면 네, 그러니까 분권 이유가 뭐냐면 공급이 더 늘어날 수가 없다는 거야. 땅을 어디서 뭐 달에서 퍼오냐고. 서울에 있는 땅은 한정돼 있고 한정돼 있는 땅에 더 이상 어디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할 수 있는 데는 그나마 재건축 재개발 이런 기왕의 구도심을 개발하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대안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은 결국 또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뭐 강남불패라는 부동산 신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궁극적인 해법은 결국 지방분권을 활성화시키고 그렇죠.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시키고 지방 분권화를 빨리 하는 게 근데 해결 방법이죠. 뭐 아까 이제 여기 지구 지정된 거를 보면서 느끼시겠지만 수도권도 서울과 비서울은 엄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규제가 되는 거는 경기도 지역 중에서도 서울에 정말 가까운 곳 이런 데 아니면은 나머지는 이제 규제 대상으로 안 삼고 이런 거는 지금은 이제 서울 집값이 수도권이라고 할지라도 비서울 집값보다 월등히 많이 올랐다는 그런 그렇죠, 뭐. 결과의 정책 관계입니다. 청년 정책, 청년 실업 정책 뭐 이런 거를 뭐 얘기를 하는 데를 가봐도 그렇고 청년 주거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이거 되게 심각하잖아요. 네. 지방에서도 지방의 청년들 문제도 심각하고 그럼 뭐 이런 대책 저런 대책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다 결국은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의 집중화를 과밀화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거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나라를 좀 다핵화해가지고 여러 지방의 거점 도시 같은 것들을 육성을 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옮겨가고 그래서 저는 뭐 여기 세종이 들어있는 거는 뭐 아까 태훈 동지가 좀 부정적인 측면도 말씀하시는 적이 있지만 오히려 결국은 그래도 옛날 참여정부가 했던 것 중에 좀
결과가 좋게 나타내는 게 아닌가. 올라갔다는 뜻이죠. 네, 세종시라는 데가 이제 자리가 잡혀간다는 반증이기도 해가지고 이제 뭐 국회도 좀 옮기고 심지어는 뭐 청와대를 좀 옮기면 어때요? 그 청와대 위헌 판결하고. 집무실이 뭐 광화문으로 나온다고 뉴스가 그래서 나왔는데. 적어도 이제 저는 뭐 국회 정도는 옮겨가도 옛날에 그 위헌 판결 난 거에 위배되는 건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국회가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는 없죠. 행정부는 원래 수도라는 게 행정부의 수도인 거지 입법부의 수도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 좀 어정쩡하게 아무튼 세종하고 서울로 이원화돼 있는 게 뭐 장관들이나 공무원 고위공무원들이 서울하고 세종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길바닥에서 버리는 시간이 엄청 많다면서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아예 그냥 찾아가는 국회가 되거나 뭐 국회에 분원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지배 세력이 옮겨가기 이전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네. 마이크 키셨네요. 뭐 어떤 그 얘기해볼게요. 지역 자체가 뭐를 이루어져 가지고 어떤 게 독립적으로 그 큰 기능을 수행하고 이러는 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좀 네네. 말씀드리면 아까 그러면 이 정책을 시행하는데 제가 이제 정부를 변호하는 건 아닌데 그동안 비판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규제의 목적은 규제를 통해서 이제 경제를 억제해야겠다는 것보다 아까 미영동 씨가 궁금해하셨던 그런 서민이나 뭐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제 뭐 이 규제를 통해서 그 투기 수요를 잠재우는 게 서민의 하나밖에 없는 전 재산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치를 깎아내리고 또 오매불랑 이제 집 한 채 마련하겠다고 지금 청약예금 들고 하루하루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의 희망을 다 꺾어버리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이제 이 발표를 하는 사람들이 설명을 해요. 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청약 가점제 같은 거를 좀 더 폭넓게 저기를 해서 무주택자로 오래 있었던 사람이 청약을 해서 당첨 확률을 높여주겠다 뭐 이런 안도 있는 거고 또 나중에 아마 행복주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혼부부라든가 이제 어떤 청년 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보완을 대해서 해야겠죠. 배려를 해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담겨 있는 그렇죠. 것 근데 이 모든 것이 근데 뭐 부자 증세 우리 지난번에 우리 얘기 나눴잖아요. 네. 부자 증세도 있었고 이제 오늘 부동산 대책도 우리 같이 얘기를 해봤고 네. 지금 탈원전 지금 뭐 많이 시끄러운데 탈원전도 그렇고 이것들이 사실은 다 입법화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지난번에 우리 입법하는 과정에서 추경 때문에 되게 많은 고초를 겪었잖아요. 민주당 우리 여당에서. 근데 이것들의 입법화가 제일 지금 시급한 문제인 것 같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를 위해서 되게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 TF를 꾸려서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 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개혁과제 실현에 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뉴스가 나왔거든요. 입법 추진에 있어서는 정말 좀 아쉬움은 있어요. 지금 워낙 저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나 뭐 이런 걸 놓고 또 당내 내분이 이제 격화되고 있고 또 저 홍준표 저희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또 유석춘 씨가 와가지고 뭐 개혁을 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개혁돼야 되는 사람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야당들이 지금 자리매김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어부지리로 지금 여당이 좀 버티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이 못해서 야당이 못해서가 아니라 여당이 좀 잘해서
이제 어떤 지지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 더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이번에 이제 부자 증세 부동산 대책 탈원전의 이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진짜 여당의 어떤 그 능력을 보여주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저희 국민 입장에서도 지금 서민을 위한 이제 대책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응원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게요. 왜 응원 안 할 것처럼 지금 표정이 무겁지? 별로 정치 어디 때문에 정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다 이렇게 조금씩 가다 보면 네. 결국에는 이득이 가는 정책이 아니 될 저도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 응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게 불합리한데도 너무 밀어붙이고 심지어는 밀어붙이는 전 뭐 탈원전 정책 이런 거는 원론에 있어서는 바람직하긴 한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건지도 의문이고 그걸 추진하는 방법은 정말 구려. 그 무슨 현실에 맞는지 의문인 거는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주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 자료나 이런 거를 충분히 읽어보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간단히 최근에 전기 많이 쓰지 말라고 산업체에 쫙 뿌렸잖아요 지금. 그 뿌린 이유가 뭐냐면 전기 남으니까 탈원전 정책 써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조작하기 위해서 강압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도 막 그 전기 모자르니까 아껴 써라라는 거의 대국민 캠페인처럼 그럼요. 하기는 했었었잖아요. 그 네. 이명박 때도 그렇고 뭐 박근혜 때도 그렇고 우리 맨날 여름에 블랙아웃 될지도 모르니 전기 아껴 써라 막 우리 서민들한테까지도. 예, 아니 좋은 포인트신데 예. 왜 그랬냐면 진짜 블랙아웃 되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어요. 전기가 모자라. 지금 제가 좀 아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전기가 남으니까 걱정 말고 탈원전 정책을 쓰자고 한 게 지금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현실을 호도한 거지. 지금 전기가 모자라는 거는 여태까지 계속되고 있고 지금 더위가 심해지고 이러니까 에어컨 다 쓰고 그러니까 지금 전기 간당간당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냐면 제가 옛날에 이제 다른 그룹에 있을 때 우리가 단조 회사가 있었어요. 단조 회사는 이제 뭐 그 기계 대장간이야 옛날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전기로 오거든요. 근데 전기를 너무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전기를 끊어버리는 거야. 하지 말라고. 뭐 생산 라인을 줄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주문 받았잖아요. 납기를 못 맞춰. 층층 시야에 이제 문제가 파급되는 게 한둘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저도 뭐 찬성이다 반대다 사실은 그 정확한 정보라든가 그런 게 없으니까 감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이다 반대다. 물론 뭐 좋은 방향으로 국민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로운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원론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기가 모자른 거지. 이렇게 어디 아껴 써라 공문 보내고 뭐 호도하고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이런 방법 말고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전기량이 100인데 현재 뭐 80까지 썼고 남은 게 20이고 이런 어떤 그냥 클리어하게 정보 데이터를 주고 국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듣고 우리가 뭐 지지를 하든 이렇게 할 수 있게는 불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런 거 필요한 거죠. 네, 지금 이제 모든 우리가 데이터나 이런 거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제 앞에 정권이 했다. 이거를 무조건 100% 다 엎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건 이제 안희정 지사님의 말이기도 하죠. 네네. 그러네. 네. 그 양반이 해안이 있어. 아니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것까지 무조건 거의 100% 엎어버리잖아. 근데 뭐 잘못한 게 많이 있긴 하지만 여태까지 이 나라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100이면 100가지를 다 잘못했겠냐고. 그런 면에서는 좀 아까 미영동지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있는 현실을 인식하려고 노력하고 네.
이제 100% 객관적으로 인식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다. 너 지금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어떤 그 부정적인 면을 하고 마주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힘들어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어떻게 보면 좀 피하고 싶은, 물론 피하고 싶죠, 다들 누구나. 근데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좀 그럴수록 그 부정적인 것과 정말 그 이면의 그 잘못된 것들과 좀 마주하는 용기를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자세가 좀 다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 필요하죠. 근데 이제 조급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개헌을 정말 논의하게 될지, 원래는 논의하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5년 이내에 뭐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급증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안에 뭐를 성과를 내려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4대강 같은 짓도 하게 된 것 같고, 사실은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또 거의 뒤에서 이제 정책을 뒷받침하거나 이런 어떤 참모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는 5년 안에 뭔가를 끝장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비판할 건 좀 비판해야 될 것 같아요. 안희정 지사님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 작년 11월에 북카페에서 책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함께 혁명을 하면서 그 장소에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뭐 이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어떤 대통령 그때는 뭐 대통령 되겠다 이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 말을 하셨어요. 대통령이 5년 안에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나라를 뭐 확 바꾼다던가 하는 거는 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못한. 그렇게까지 저도 서강대 강연에 가고 그 얘기하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도 여기 피드백이 빨리빨리 와서 좋으네요. 우리 조연서님 말 공감합니다. 이 원전을 바로 전부 다 중단하자는 게 아니라 점차로 줄여가지고 한 60년 정도에 걸쳐서 이제 감소시킨다 이런 말인데 그렇죠. 그 말은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신고류 5, 6호기를 세웠잖아요. 세우고 난 다음에 그거를 어떤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의견을 듣고 그거에 따라서 처음에는 그 의견에 따라서 다 결정을 하자고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말이 돼요. 그 위원회가 무슨 민주적 정당성이 있고 어떤 이제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요. 결국 행정청이 어떤 결론을 내야지 그거에 맞춰갖고 지금 이제 거기도 들어가 있는 종사자들이 있거나 그 공사를 맡은 회사들이 있고 이러면 그거를 누가 물어주냐 이런 문제들이 다 거기에 결부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책임 있는 행정관청이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원전 얘기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이제 그 제일 안전한 원전이 어떤 거냐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이는데 보통 오래된 원전이 그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제일 안전한 거는 지금 짓고 있는 원전이 가장 안전한 거죠. 근데 짓고 있는 거를 이제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억지로 세운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었어요. 이미 짓고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그 전기 모자란다는 얘기는 저기 오늘 신문 보십시오. 인터넷에 저도 최근에 본 거라서. 그래서 어쨌든 그 새 정부의 뭐 진취적이라고 하면 진취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또 급하다고 하면 급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 개혁 정책들이 어쨌든 이게 성공이냐 뭐 실패냐를 떠나서 저는 이렇게 시도를 하고 뭔가 바꾸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런 게 저는 더 중요하고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바꿔져 나가고 그래 이렇게 각성이 되는 거죠. 그런 거 바꿔야 돼. 맞아.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뭐 각성이 되는 시민들, 국민들도
그런 게 저는 그런 데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뭐 하다가 물론 뭐 다소 실패할 수도 있고 뭔가 착오가 생겨서 뭐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고 하다는 것도 물론 짐작은 하지만 이런 도전이라면 도전인데 이런 개혁을 시도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무슨 뭐 이 원전 마피아 맨날 우리가 뭐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게 있어 원전 마피아 이렇게 말로만 했지 읽어보고 그 인터넷에서 보기만 했지 정말 이런 거를 어떻게 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시행된다거나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다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도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다소 하다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고 다 어쨌든 처음 하는 거니까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뭐 말꼬리 잡으려는 거 아닌데 제가 오늘 네. 아침에 회사 복사기를 딱 봤는데 복사기에 누가 출력을 해놨어.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리더의 요건 이거를 출력을 해놨어. 우리 사장님 하셨나? 근데 거기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변화의 속도가 느린 시기에는 네. 리더는 어떤 판단을 늦추거나 그 판단을 한번 잘못하더라도 만회할 기회가 있었다. 근데 지금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기에 어떤 트렌드를 놓치거나 추세를 놓치거나 그게 잠시 잠깐이어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해라. 근데 그건 이제 뭐 사업을 하는 어떤 경제 논리에서 보는 관점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자부심도 있고 뭐 이렇지만 최근에 이제 어떤 외교나 이런 측면에 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급변하는 정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주체적으로 우리의 안보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는 지위에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1년 6개월도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두고 보고 판단을 해야 하자. 예, 아니 일리 있는 말씀인데 그런 제가 주의라서. 이제 시행착오나 이런 네. 거를 이제 그렇게 만연하게 음. 다 용인하고 가기에는 저희가 좀 아니, 그렇죠. 급박한 상황에 네. 있다는 거는 좀 또 예, 다시 서로 실패해도 염두에 뒀으면 좋으니까 뭐 좋은 거죠. 다 해보자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이럴 수는 없죠. 아니, 그런 뜻은 아니죠. 네, 그렇죠. 네. 다 네. 신중하게 결정하고 다 대화 협치를 통해서 결정하고 해야 될 일이지만 다소 그러는 가운데 네. 혹시라도 네. 혹시 만에 하나. 아니 오늘은 또 우리 민우 동지 입장하셨는데 이제 또 어떻게 의견을 요거에 듣고 우리 할까요? 또, 다음 그래서 주제로 넘어가서 젊은 또 젊은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혹시 할 말이 있으신지. 저희는 어쨌든 저희한테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이슈여가지고 지금 좀 공부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저는 되게 좀 긴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저희도 지금 뭐 어쨌든 보통의 부부들처럼 빠른 시간 안에 내 집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LTV DTI 문제가 어떻게 본인에게 해당이 될 것인가 하는 그렇죠. 문제가 사실은 우리 서민들한테는 이제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사실은. 한동안은 뭐 대출내서 집 사라 이런 이제 그 최경환이 정책적으로 했었던 네, 노리스 네. 그런 거에 저도 동의하진 않았지만 내가 이제 집장만 하려면 대출이 실수요자. 필요하니까 실수요자. 또 대출을 너무 규제하면은 그쵸. 이거는 나한테 내 집안에 너무 요원한 일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긴장하면서 지켜보긴 네, 했었거든요. 좀 정책의 묘미가 또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피해받지 않도록 어떤 예외 조항이나 이런 거. 그래서 뭐 생애 첫 주택을 사는 사람한테는 뭐 제외 시켜준다든지 네네. 뭐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도 한 세대가 하나의 대출을 하고 이러는 데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상당한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청약가점제 같은 거를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도 그렇고 일단 성남은 아까 그런 규제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아까 조사해 성남은? 보셨죠? 네. 네. 진짜 개별적인 또 코칭을 받아서 서울에 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럴지도 몰라요. 요거 참고로 제가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이 바로 이렇게 네. 현원하게. 괜히 임시정부 하는 게 아니고 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부동산 대책은
주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오늘 두 번째 주제 네. 택시 운전사 영어 택시 운전사죠. 네, 택시 맞아요. 운전사와 5.18 아이고 너무 이렇게 발랄하게 얘기하면 안 돼. 아니요. 네, 지금 뭐 택시 운전사와 5.18 영화도 그렇게 그렸던데요. 뭐. 네, 그렇죠. 너무 무겁지 않게. 네, 영화 전부 다 보셨어요? 네 봤어요. 아,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못 봤기 때문에 아, 네. 못 본 사람 관점에서 네. 아, 아, 못 본 근데 사람이 뭔 관점이 있다고 하는지 아이는 좀 이상한데 근데 감각이 있으니까 작가시잖아요. 작가. 네. 아, 맞잖아요. 오늘 본격 스포일러 방송. 감사하겠습니다. 미륵 공지를 위한 그러네. 본격 스포일러. 아. 갑자기 제가 안 화면에서 할 사라질 수가 수가 없네. 있습니다. 네. 어차피 역사 자체가 스포일러니까요. 아유 태훈 동지는 옛날에 뭐 연극 활동도 하고 그러셔서 네. 영화를 볼 때도 좀 남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연극을 하나를 봐도 어. 틀리더라고요. 보는 시선이. 뭐 연출이 어떻게 됐나 뭐 아.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게 직업병입니다. 문학과 출신의 이렇게 직업병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전에 좀 토의하면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영화적 기법이나 뭐 영화에서 누가 주인공이고 어떤 배우가 나왔고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런 한 40년 전에 있었던 그와 같은 게 진짜 현실이었다, 팩트였다, 이거를 한참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뜩이나 저는 그래도 우리 중에는 연식이 제일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80년도에. 네, 80년도에.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랬어요. 이제 광주에 폭도들이 있었고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들과 연합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서 지금 우리 계엄군이 들어가가지고 그 폭동을 진압하고 있다. 영화에도 그렇게 장면 나오잖아요. 아.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뉴스가 나오고 신문도 다 그렇게 나오고 실제로 그 순천에서 국수를 먹는 장면에서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아유 그렇대 그냥 폭도들이 와서 그런 거라는데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근데 뭐 제 그 카톡에서도 우리 회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거를 팩트를 알게 된 게 85년도에 대학 가서 그로부터 한 5년쯤 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한스페터 그 기자가 찍은 영상물하고 그때 찍혔던 사진들을 본 거예요. 전남도청에 태극기에 쌓여 있는 많은 관들과 통곡하는 근데 그거를 그때 가서 이제 팩트를 보면서도 이게 믿기지 않는 듯한 느낌.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그것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근데 우리 뭐 안희정 지사님이 그때 경선 때 이제 한 장의 사진 이거를 저기를 할 때 5.18 사진을 내보이셨잖아요. 네, 그거를 인생의 사진 한 장. 네, 고등학교 때 벌써 인지하고 거기서 행동에 나설 생각을 했다는 게 나중에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관에서 이제 그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 중간 중간에 실제 장면이 그 다큐 장면이 이렇게 좀 이렇게 끼어 있잖아요. 한두 장면이. 그거와 영화 속에서의 그 뭐 총 쏘고 이렇게 사람이 쓰러지는 장면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다큐 장면이 몇 장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막 저는 계속 이렇게 울었는데 눈물이 그냥 이렇게 슬프면 흐르잖아요. 그냥 슬픈 영화를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오열을 한다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꺼이꺼이 소리가 나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입술을 꼭 다물고 참을 정도로 저는 아마 그 다큐를 봤으면 정말 졸도했을 것 같은 느낌? 저도 중학교 때쯤에 5.18 다큐를 직접 봐가지고. 중학교 때요? 네, 그때는 이미 좀 대중적으로 많이 풀린 상태였으니까. 전 진짜 빠르긴 빠르다 진짜. 빠르시네. 네. 아니 남궁은 씨도 87년도에 성당에 가면
광주 비디오를 보여준다는 소문을 듣고 음. 가셨었나요? 그 마저 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는 이제 2000년대 초반인데 그때 이제 인터넷이 처음으로 발전되기 시작할 때 아. 이제 그때 이제 뭐 옛날에 뭐 이런 독재 때 민주화 운동에 대한 영상이니까 다 같이 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자라는 뭐 그런 게시판 같은 데 좀 올라왔었어요. 제일 처음에. 저는 아직도 실제 다큐 영상은 못 보고요. 인터넷에서 뭐 그 왜 사진들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었다 해서 네. 사진들 이렇게 몇 장 이렇게 한 것만 전에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냥 사진만 봐도 되게 그렇던데.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나중에 이제 90년도 이럴 때는 그런 영상이나 사진을 봐도 그게 이제 뭐 잡혀가거나 이럴 일이 아닌 거예요. 네. 90년도에는 아직 잡혀갈 때다. 아직 잡혀갈 때고 이제 그때는 이제 이게 8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 80년 5월에 이제 5월의 봄이라고 있어요. 그때 이제 79년 10월 26일 날 김재규라는 사람이 박정희를 쏴 죽인 거예요. 네. 그게 11.6이고 79년 12월 12일 날 이제 그 전두환, 노태우 등 그 신군부가 탱크 몰고 온 거예요. 그때 수도방위 사령관이 노태우 아니에요? 수도방위 사령관이 장태환이고 그 노태우가 최선방 사관의 그러네요. 사관장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무력으로 그런 걸 쿠데타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전두환이 7년 동안 대통령을 했고 그 이후에 87년에 6월 항쟁 이후에도 5년 동안 노태우가 대통령을 한 거예요. 그 12년 동안은 광주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말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영화 보고 나온 다음에 그 전에 그 다른 건설회사에 다닐 때 우리 토목사업 본부장 하던 분이 그 광주에 그 고등학교 나왔고 거의 조선대학교 나온 분이 있어요. 뭐 전화했지 월요일 날. 이거 영화 보다 보니까 선배님 생각나고 연락했다고. 선배님 뭐 그때 그거 다 기억나냐고 그랬더니 그때 벌써 대학생이었다는 거야 그분이. 그래갖고 대학생이고 자기 고등학교 친구가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근데 생각해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건 뭐냐면. 국군이 국민한테 총을 쐈다는 거예요. 네. 그 장면 저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어떻게 그러죠? 어떻게 그러니까 그럴 수가 설마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가가 가장 큰 화두잖아요. 전두환이 직접 내렸는가.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이 영화가 화제가 되다 보니까 전두환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역사 왜곡이라고. 역사 왜곡이라고 자기 발표 명령 내린 적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은 정말로 그 폭도였다. 폭도가 맞다고. 그게 한때 MB나 박근혜 정부 때 일베라는 사이트에 그런 폭도라는 증거들이 다 이래가지고 사진 같은 게 엄청나게 올라왔었어요. 이게 남한에서는 구할 수 없는 총의 종류 뭐 이래가지고 막 그런 게 올리고 막 그때 그런 걸 조장하는 세력들이 또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국정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다 밝혀졌잖아요. 그렇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진짜 그 한스페터 기자하고 또 기자가 음성 녹음하는 기자가 한 사람 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하고 이 택시 기사님은 진짜래요. 진짜예요. 김사복 씨는 모르겠는데 이름이. 근데 못 찾았잖아. 작년에 이 한스 페터가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마지막 장면이 그거지. 네. 이제 영화 볼 필요 없네. 근데 못 계속 이렇게 상을 받을 때도 2003년도에 상을 받을 때도 신문 기사가 나고 해서 막 찾고 싶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도 나타나질 않았대요. 그래서 못 찾았는 현재까지도 지금 영화가 살아 계셨으면 지금 영화가 이렇게 나오고 소문이 주변에 이제 식구들이나 친구들이나 그러면 나타날 법도 한데 사실은 근데 저는 그래서 좀 불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살아 계셨으면 뭐 저라도 그거를 직접 봤으면 당대에 직접 봤으면 겪었으면 아무리 좀 그렇게 지금 나중에 그 기자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상도 받고 이래도 나서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감정적으로도 뭐 그렇고
그러게. 그러니까 그 영화 장면에서도 기자조차도 카메라를 기자 정신이 얼마나 투철했을 거예요. 거기까지 갔으니까. 근데 카메라로 찍다가 너무 이렇게 처절한 장면이니까 이 카메라를 내려놓더라고요. 내려놓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찍지 못하고. 그래서 당신 빨리 찍으라고 이렇게 다 옆에서 또 택시 기사가 계속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남궁우님도 그 성당에는 무서워서 못 가셨다네. 그 다음에 우리 조연선 씨는 또 고1 때 이게 떨면서 그걸 읽으셨다고. 저는 전혀 나중에 성인이 다 된 후에 또 한참 뒤에 이 진실을 알아서.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때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김영삼 씨가 제가 대통령으로 인식한 최초의 인물이거든요. 그때 제가 초등학생 1학년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 대머리 아저씨랑 네모난 아저씨가 이상한 수의 있고 막 재판 받고 있는 거예요. 네모난 아저씨. 저희 것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이제 좀 법정에 서 있나. 한 명은 사형받고 한 명은 무기징역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TV 중계로 사형받는 걸 본 거예요. 사형을 선고받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사형을 받지? 보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래. 뭐 대통령이었대 진짜. 네모나고 귀 큰 사람. 네모나고 좀 잘생겼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이 하고 있지. 네. 그때 좀 5.18에 처음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때는 뭐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되게 어려가지고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그런 거는 이제 아직까지 너네가 뭐 들을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학교에서도 이제 대통령이 잡혀가고 이러니까 애들이 많이 물어봤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가나. 뭐 그랬는데 그때 선생님들도 너네는 아직 어려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아직 들을 때가 아니다. 나중에 커서 찾아봐라. 감당 못할 수도 있으니까 들어서는 듣고는. 아이러니이기도 한데 사실은 전두환이 잡혀간 이유가 5.18 때문에 그거에 발포 책임을 지거나 이런 건 그것 때문은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근데 하나회 때문에 그랬었던 그때 또 비리 저기 돈 그다음에 이제 사형까지 받은 거 보면 그런 게 사람을 죽이고 한 것도 엎어졌겠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그 인터뷰 그 독일 기자의 인터뷰를 봤어요. 근데 감독이 당신이 왜 그렇게 가서 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위험한데 가서 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당연히 가야지, 그게 기자가 하는 일이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그 양반은 저 베트남 전쟁에도 전문 기자로 가고 이래서 험지에 많이 가는 분이더라고. 나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진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일단 영화는 1980년 5월 20일에서 21일 그때를 배경으로 한 거고, 그러니까 영화에서 다뤄지는 사건이 전남도청에서 그 애국가가 나오는 와중에 이제 본인이 발표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쓰러지는 게 이제 메인 사건이고, 이제 그때 그 장애됐던 기자, 그다음에 그 기자를 서울에서부터 태우고 갔던 택시기사 이야기니까요.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그 트렁크 건물에 걸렸을 때 트렁크에서 서울 번호판이 발견됐는데 그냥 보내준 군인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이라고 하네요. 네. 거기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팩트입니다. 그것도 팩트에 기반한 내용이라고. 좀 주제 벗어난 얘기지만 차량끼리 부딪히고 총격전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 5개 T라고 누가 그죠? 얘기하긴 하는데 뭐 아무튼. 근데 아마 그런 저희가 아니면은 그 모든 길에 차량을 타고 나올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누군가 막아준 사람이 있긴 있었겠죠. 막아준 사람이나 군인 중에 그 중사. 뭐 시간에 끌어줬다거나 그런 게 있긴 있었겠죠. 소름 끼쳐. 아니 또 뭐 그게 이제 준엄한 역사적 현실이니까. 5.18 전율에. 그러니까 5.18이라는 사건 자체가 굉장히 슬픈 사건인데 좀 인위적으로 눈물을 쥐어짜려고 노력하는 장면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래 저는 그런 거 못 느꼈는데요. 사실 그 영화적으로는 좀 그렇게 장면에 가기도 공감이 전에 가는 공감이 가는 영화는 끝에 특히 마지막에 그런 뭐 차량 추격전이라든가
그러니까 중간간 택시기사를 애교로 가지고 봐주지. 그럼 뭐 영화적 설정으로. 네, 설정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충분히 그 사건에 대해서 느끼는데 좀 방해가 되는 요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중간중간 이렇게 유머 섞인 어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사건에 뭐 그렇게 몰입을 해서 되게 무겁게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또 칭찬을 하는 평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머가 문제가 아니라 네. 사람이라는 게 그런 사건이 있어도 매번 그렇게 시종일관 이렇게 심각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건 진짜 사실적인 거고 그런 거는 되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굳이 이렇게 영화적 잔치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적 잔치상으로 봤어 나. 눈물을 그냥 일부러 흘리세요라고 이렇게 자극하는 좀 좀 약간- 그거 막 동료가 차를 뭐 대신 폭파시키려고 뭐 희생하고 그 동료를 약간 그 장면. 여러 가지 완전 이제 스포일러가 감정적인 강압이 좀 있어 보여요. 아. 예를 들어서 괜찮좀 아쉬웠다. 그렇죠. 그 부분을 진짜 다들 아쉬워서. 옛날에 뭐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유대인 학살에 관련된 진짜. 그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는 진짜 그거를 코미디 비슷하게 이렇게 뮤지컬로 연결하고 이랬던 게 막 정말 페이소스라 그러나 이게 슬픈 감정을 그냥 마지못해 억지 웃음 비슷하게 표현하는 이런 게 오히려 예술에 가깝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이제 영화적인 아쉬움은 좀 있죠. 그 차량 추격신에 뭐 택시 그렇죠. 4대가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너무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니겠지. 네네. 다섯 대 아니야? 보면서 세 개인데 하나 둘셋 넷 맞네. 그래서 아니 저는 사실 그런 뭐 7번 방의 방 막 이런 거 저는 보면 너무 아이고. 슬퍼서 7번 방의 선물. 아, 7번 방의 방은 아. 7번. 퀴즈도 아니고. 7번 방의 선물. 저는 방송에 그런 박일 수도 있죠. 발송 방. 저는 그 슬픈 영화 이런 거 너무 제가 힘들어서 안 근데 보거든요. 미영동집 우리 김유정님도 택시 운전사 보고 펑펑 우셨다는데. 저는 그냥 펑펑 온 게 아니라 그냥 오열을 해서 오열. 난 왜 눈물이 안 나지? 저는 약간 슬프긴 했는데 오히려 울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울 게 그냥 내가 울어야지 운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나고 슬프면은 그냥 막 이렇게 코만 훌쩍거리고 그냥 이 정도잖아. 근데 꺼이 소리가 났다니까. 그러면 난 그렇게 눈물이 난 건 또 처음이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영화 보고 느꼈던 건 내가 울 때가 아니라 응. 그냥 살자. 그냥 이게 이 사람들의 그걸 없고 그냥 울지 말고 삽시다. 왜 좀 울고 좀 한 다음에 살자 이렇게 하면 어디가 덧나?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두 분은 네. 일찍 그 5.18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정보를 접했었고 남자라서 그런가? 아니 뭐 그것도 있겠지만 본인 그 미영동지는 좀 늦게 나름의 뭐 부채의식 같은 것도 있었을 나 거고 그걸 그런 늦게 거 알면서 아니 그런 게 근데 다 지금은 그래서 저는 그래도 복합적이었지 오히려 않을까? 막 이렇게 운동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보면 되게 뭔가 미안하게 왠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 미안하기도 하고. 미안할 때 네. 눈물이 많이 차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가? 미안함. 그래 난 미안함. 미안함하고 뭐 이거 좀 개인적인 안타깝고 일인데 미안함하고 뭔가 영화 속에서도 어떤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가장 인정받았으면 하는 그 대상한테 인정받는 장면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미안하고 막 세상에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런 막 안타까워 막 이렇게 놀라고 막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울 것 같으니까 좀 더 끄집어내보죠. 이게 방송을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지금 대한민국 근대사의 최악의 사건이죠. 진짜 실제 정말 최악이라고 하면 또 진짜 그냥 뭐 5.18 이렇게 말할 일이 나는 그렇게 말 못하겠어 이제부터. 실제는 외국인이 기수했지. 그래. 그래. 6.25는 전쟁 상황이었잖아. 그렇지. 전쟁이었잖아. 나는 이걸 지금부터는 그냥 뭐 5.18 이렇게 쉽게 얘기를 못 할 것 같아. 근데 난 당연히 그 정도의 역사적 기초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이 영화를 통해서 팩트를 새로 인식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럼요. 뭐 비슷한 뭐 화려한 휴가 비슷한 유의 그때도- 영화 있었잖아. 그때도 그것 때문에 박성환 또 분이 새로 알고 벌써 계셨지만 영화 나온 지가 거의 한 10년 됐으니까 그치. 또 세대가 달라지면서 있죠. 그쵸. 저런 세대들한테. 그러니까 은근히 그런 류의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책이나 이런 걸 봐도 그냥 한 페이지 정도 하고 그냥 지금 한 넘어가거든요. 페이지지. 우리 때는 그냥 한 줄이 뭐야? 그냥 아예 현대사는 다루지도 않아. 근데 그때는 이제 현대사라는 게 아예 정리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죠. 시대적인 것도 좀 있겠으나 1공화국, 2공화국 막 이렇게.
어릴 때부터 되게 그런 게 많았어요. 제 5공화국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이덕화 씨가 열연했던 제 5공화국 있었고. 아무튼 우리 슬픈 자. 역사와 좀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네. 아니 근데 저는 또 영화의 힘이라는 게 있다고 느꼈어요. 어찌 됐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사실인식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국사 교과서에 써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공감을 하고 사실인식을 하고 뭐 함께 어떤 주제 이런 심각한 주제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 애써 피할 필요는 없는 네. 그런 네, 주제. 슬프지만 네, 정확히 역사와 마주하는 시간을 우리 한번 가져봤는데요. 안 보신 분들 빨리 영화 내리기 전에 한번 보시기를 강추드리고 우리 조동지도 네, 조만간. 괜찮은 택시 몇 대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팩트 체크를 팩트 해가지고 체크 택시 몇 대인지. 택시가 몇 대인지 네. 밝혀내겠습니다. 그 청소년, 그 군인들 청소년 단계를 보면서 저도 이제 육군을 갔다 왔잖아요. 네. 또 생뚱맞게 그 군인의 이 존재 이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육군 복무신조 첫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뭐야?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그걸 어겼네. 아예 그 전체 자체를 어긴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뭐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이때 이제 그 계엄군으로 그 했던 이렇게, 분들. 했던 그분들도 분들이 사실은 피해자가. 나중에 응. 이제 본인들이 폭도를 쏜 게 아니라 시민을 쐈다는 시민을 거. 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정신병원 같은 데 입원하고 이런 그거 분도 봐. 있고. 근데 모르고 거기에 야, 처해서 정말 근데 또 나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우리 있어요. 김유정님이 음. 고향이 광주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피바다가 된 금남로에 9살 꼬마의 눈에 그게 다 눈에 들어왔다고. 이분 어때나 아유, 성격처럼. 제가 지금 우리가 그냥 영상으로 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오, 당시 현장에서 예, 9살의 나이 엄청 나셨겠는데요. 예. 우리 잠시 묵념할까요? 그러게. 네. 아 근데 뭐 말이나 표현을 뭐 어떻게 하던 눈물로 표현하던 뭐 심지어는 그 송강호처럼 무슨 웃음으로 표현을 하든 간에 정말 이런 일이 이제 뭐 얼마 지나지 않은 우리 현대사에 있었다는 게 정말 끔찍한 일인데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또 이게 극복해서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독재 세력이 계속하고 있으면서 뭐 한 1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때 뭐 80년 서울의 봄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희생양으로 뭐 서울에서 이런 일을 벌일 수는 없었으니까 광주에서 이런 강경 진압을 통해서 그 위력을 보임으로써 국민을 겁박해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나 이런 해석이 있었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 해석에 동감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진짜 이 전두환 같은 놈이 저렇게 살아있고 살아있죠. 멀쩡히 지금 네. 또 뭐 발부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떠들고 뭐 이렇게 자서전까지 쓰고 이러는 걸 보면 그런 면에서는 진짜 우리 역사가 또 너무 관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좀 다소 끝에는 좀 무거웠지만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네, 또 다음 주는 보니까 화요일이 15일이고 해요. 그쵸? 그래서 저희 그 다음 날이 16일 날 네, 뵙는 걸로 하고 일주일 동안 모두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뭐 끝으로 네. 여기 의견 좀 소개해 드릴게요. 조현선 씨가 이제 장문으로 써주신 내용이 이제
뭐 어떤 사람 인터뷰한 걸 봤는데 이제 계엄군이었던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뭐 진짜 모두한테 마찬가지죠. 뭐 이 상처라고 표현하기에는 단어가 적절치가 않은데 너무 진짜 너무 네. 가벼운 것 같아요. 상처란 말로는. 그다음에 우리 설미모님은 뭐 김대중이 그때 뭐 고립을 노렸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일리가 말씀이고요. 있네요. 네. 예. 유정님 뭐 남궁우님은 이름은 은님입니다. 남궁이 성이네요. 내가 맨날 부모님, 고모님 이렇게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했었어. 나를 장난치느라고. 끝까지 함께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얘기가 숙연해진다.